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걸 저는 그 사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직까지 밤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둡고 축축한 돌바닥, 희미하게 울리는 목탁 소리,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날의 냄새와 온도, 숨이 막히던 공기까지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래된 사찰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전통 문화재 보호구역 한가운데 있는 꽤 규모 있는 사찰로 평소에는 관광객도 많고 행사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2살이었고 제 역할은 관리 업무와 야간 순찰을 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조용했고 특별한 위험을 느낄 만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일을 처음 맡았을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에 적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쯤 순찰을 시작하려고 외투를 걸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사찰 전체가 낮보다 훨씬 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통은 멀리서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 소리나 고양이 울음 같은 생활 소음이 들려야 정상인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다 걷어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숨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순찰 업무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사무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저는 손전등을 들고 경내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딱히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각들도 평소처럼 어두운 그림자만 길게 늘어놓았고 마당에 놓인 돌탑도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내의 공기가 너무 차갑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은 초가을이었고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선선했는데도 경내는 겨울 초입 같은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각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단한 것에 손바닥을 가볍게 부딪힌 듯한 소리.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없던 냄새가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젖은 마른 나무 냄새. 오래된 목재가 비에 젖고 다시 마르고 다시 젖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축축한 냄새. 보통 비 온 직후에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지만 그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연히 순찰 도중 남아있던 스님이나 직원이 있는 줄 알고 목소리를 낮게 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쿵 하는 둔탁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 무겁고 둔한 것이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마치 따라오는 듯한 속도로 뒤편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뒤로 비추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쿵쿵쿵 하고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방향을 틀면 소리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사람이라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동물이라면 왜 이렇게 일정한 보폭으로 왜 제 발걸음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까?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오는 존재는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자갈과 흙이 섞인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 걸으면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직 둔탁하게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나무 판자 떨어진 게 바람에 흔들린 거겠지. 아니면 족제비 같은 작은 동물이 탁자 밑을 치고 지나간 걸 거야.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순찰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각에 다다른 순간 바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따라오던 둔탁한 소리도 동시에 멈췄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사찰 전체가 정지된 것 같은 느낌.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작고 낮은 목소리가 귓바퀴 바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도망칠 만큼 겁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별의별 상황을 다 겪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온몸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목소리가 분명히 누군가 제 얼굴 바로 옆에서 말한 듯한 체온과 숨결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한 명 설 공간도 없을 정도로 좁은 돌기둥 옆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는 사람. 그건 제가 한 달 전에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다 갑자기 그만둔 직원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중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들려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끝부분이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뒤로 돌렸습니다. 허공, 비어있는 공간.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닿기 직전 뭔가가 스치듯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그림자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저 멀리 전각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움직임은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떼는 동작 없이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뜬 채 밀려나듯 뒤로 움직이는 방식. 저는 그 순간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또다시 쿵, 이번엔 훨씬 가까이서.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압박감이 등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귀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도와줘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음성은 분명히 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제가 모르는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 토박이었고 언제나 담담한 말투였는데 제게 속삭이던 목소리는 마치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겨우 올라온 사람처럼 거칠고 가늘었습니다. 말끝이 갈라지고 깊고 축축한 울림이 목소리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 무언가 오래된 천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그 냄새는 1초, 2초,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면서 코와 입을 타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냄새가 아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려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바로 뒤쪽 귓불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낮고 길게 천천히 여기 보잖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밀려나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등에 대고 밀어낸 것처럼. 저는 중심을 잃고 몇 걸음 앞으로 비틀거리다가 가까운 돌기둥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돌기둥 표면이 이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갑고 물컹한 촉감이 스며들어 왔고 손전등을 비추자 표면에 검게 번진 물자국 같은 것이 반쯤 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나는 냄새는 흙과 곡물 그리고 부패 냄새가 섞인 발효된 지 오래된 재물에서 나는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손을 털며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길게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도 나무를 긁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뼈가 딱딱한 표면을 끌고 지나갈 때 나는 바스스한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마치 내 뒤에 있는 것이 내 호흡을 따라 흉내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갑자기 들린 소리, 후. 그건 정확히 사람의 한숨을 흉내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고 너무 깊고 끝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호흡하는 기능을 처음 배운 존재가 억지로 내뱉는 소리처럼 어색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몸을 완전히 돌릴 수는 없었고 오직 눈과 턱만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 끝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각 뒤쪽에
검은 옷자락 같은 것이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접혔다 펴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자락은 땅에 닿은 채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저렇게 땅에 붙어서 기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 직감이 너무 확실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형체가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각 처마 그늘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두 개의 동그란 형태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눈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눈동자가 가진 윤기나 반사광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물에 난 두 개의 구멍 같았고 그 구멍 너머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느낌. 그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귓가가 아니라 그 검은 형체가 있는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 못 봐? 목소리는 명확히 정민의 목소리였는데 말하는 호흡이 달랐습니다. 마치 폐가 없는 존재가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억지로 바람을 몸속에 채운 뒤 틈 사이로 밀어내듯 끊어지고 떨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지지 않아 무릎이 덜컥 굽혀졌고 몸을 지탱하지 못해 한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전등이 굴러가 전각의 도어 스텝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빛이 닿자 전각 기둥 아래쪽에 표면이 붕괴된 오래된 흙더미처럼 갈라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손톱이나 뼈 같은 것으로 바닥을 긁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 안쪽에는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자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자 검은 형체가 제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끌며 이동하는 동안 자갈이 아니라 마치 젖은 장작을 바닥에 끌 때 나는 축축한 마찰음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거의 제 앞 다가왔습니다. 눈인지 구멍인지 알 수 없는 두 개의 어두운 점이 저를 향하는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일 때 그 움직임은 너무 사람 같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목이 꺾일 듯 휘어진 상태로 멈춰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오른쪽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폭도 무게도 리듬도 사람이 걷는 소리였습니다. 사박, 건조한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 저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중년의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담당하던 선배 스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놀란 기색으로 저와 제 앞에 그것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게, 움직이지 말게. 그 스님의 말투는 떨렸지만 확실히 저를 붙잡으려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것 사이의 일정한 거리 바깥에서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스님도 저 형체가 보이고 있다. 스님은 등을 살짝 구부린 채 등불을 바닥 쪽으로 낮추어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향해 있던 검은 형체의 다리 부분, 정확히 말하면 몸통과 바닥 사이에 사람의 손목만 한두 개의 뼈 같은 것이 바닥에 박힌 채 지지대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그 뼈는 자연스러운 관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땅에서 박아 올린 말뚝처럼 고정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전체에 검은 실 같은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스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못 떠났구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검은 형체는 갑자기 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마치 구부러진 통나무가 안에서 쪼개지며 비틀린 듯한 충격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형체가 몇 센티미터 들썩였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그대로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윽고 스님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절집에서 들을 수 있는 불경 낭송이었지만 그 음성은 마치 매우 오래된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낮추어 부르는 듯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책임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불경이 시작되자 검은 형체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얼굴이 빛에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정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민의 얼굴 일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은 흙에 덮인 듯 검고 말라붙어 있었고 눈 부분은 움푹 파여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 매달리는 듯한 목소리는 분명 정민의 것이었습니다. 형체는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불경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난 아직 여기 있어. 그 순간 스님이 처음으로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러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 것처럼 검은 형체가 전각 뒤로 미끄러지듯 후퇴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땅과의 접촉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정민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의 소리, 깊고 허탈하고 마치 땅 속에서 울리는 소리. 여기 있는 나야. 그리고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정적, 바람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보아버렸구먼. 이곳에선 뒤돌아보는 게 제일 위험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정민인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자네가 아는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다만 떠나지 못한 것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곤 하지. 스님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붙잡아 일으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더 보면 붙잡히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붙잡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를 분명 들었고 그 목소리는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것이 정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민은 정말 떠난 걸까? 아니면 그 존재가 정민의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걸까? 걷는 동안 사찰 어딘가에서 다시 쿵쿵 둔탁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스님의 말이 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뒤돌아보는 게 제일 위험하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일상적인 근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그러니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확신하게 됐다. 더는 이상한 기운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사찰에 출근하던 아침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안개가 남아 있었고 마당은 스산하게 젖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뒤통수부터 팔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타고 올라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살짝 목덜미에 닿은 것처럼. 얇은 바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옷깃이 들썩이며 내 몸이 움찔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평소와 똑같은 마당, 같은 범종, 같은 나무들. 그런데 풍경이 묘하게 질감이 달라 보였다. 빛이 조금 더 어둡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 같고 오래된 사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축축축한. 그때 직원분 여기 계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고개를 돌리니 사찰에서 오래 봉사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얼굴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눈빛이 어딘가 깊게 꺼진 듯했고 나를 보는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할머니가 말을 꺼냈다. 아침에 방금 누가 직원을 찾고 있더라고. 저를요? 누가요? 모르지. 젊은 여잔데 머리가 길고 얼굴이 좀 흐릿했어.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글쎄 안쪽 전각 쪽으로 가던데. 전각. 내가 몇 전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장소. 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혹시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던데? 이렇게 말했어. 그분 있냐고, 아직 여기 있냐고, 그게 전부였어. 여기서 나를? 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가, 그것도 흐릿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아침부터 나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툭 내뱉은 한 문장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걸어가는데 발소리가 없더라.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 순간 현실감이 무너져 내렸다. 발소리가 없었다고요? 그래. 땅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발자국도 안 남더라고. 신기하지? 신기하긴 했다. 하지만 그 신기함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전각 쪽으로 걸어갔다. 어차피 도망쳐봐야 경내는 한정되어 있고 이상한 기운은 마치 내 뒤를 따라 붙는 것처럼 계속 감돌았다. 오히려 정면에서 마주하는 게 더 나았다. 전각 앞에 도착하자 주변 공기가 갑자기 확 무거워졌다. 이건 냄새나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무게가 느껴졌다. 공기가 답답하게 눌러붙고 폐가 꽉 조여오는 느낌. 나는 문을 잡아당기려다 멈칫했다. 문고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고 살짝 밀었다. 문이 끼익하고 열리며 내부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바닥에 젖은 지국처럼 물이 작게 맺혀 있었다. 딱 사람 발 모양 크기만큼 한 쌍. 마치 방금 누군가 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발자국은 전각 한가운데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이상하리만큼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그 자리 앞에 섰을 때였다. 여기 왜 왔어요? 여성 목소리. 바로 귀 옆에서. 숨소리와 섞인 낮은 속삭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목 뒤에서 다시 들렸다. 돌아보지 말고 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바로 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고 이상할 정도로 떨리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아니면 두려움? 두려움? 귀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피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내 어깨에 바람이 스치고 뒤에서 인기척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눈을 감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조심하세요. 그분이 오고 있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각 문 밖에서 쿵쿵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절대 사람 발걸음이 아니었다.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웠고 속도도 불규칙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을 찍어 누르며 울림을 만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당을 가로질러 전각으로 들어오는 듯했다. 그리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공기가 찢어지듯 날카로워졌다. 숨이 턱 막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문 건너편에 서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다. 존재 자체가 뒤틀린 공기처럼 느껴졌고 강렬한 압박이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내 뒤에 있던 여성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그분은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숨겨줘요. 나는 온몸이 굳어 있었다. 이 사찰에서 우리가 불러온 게 아닌 존재가 둘이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무언가가 한 공간에 얽혀 있는 건가? 문 앞에서 무거운 기운이 더 짙어졌다.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쪽으로 밀렸다. 끼익! 누군가가 밖에서 가볍게 미는 정도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버티는 소리였다. 나는 뒤에서 떨리는 여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앞에서 천천히 열리는 문틈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 문틈 너머로 무엇이 들어오든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리기 직전 바람이 한번 휙 스치더니 뒤에서 속삭이던 여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저기 보이죠? 저게 그분이에요.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문틈 너머 어둠 속에서 사람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긴 그림자 한 줄이 바닥을 기어오듯 안쪽으로 들이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전각 안으로 스멀스멀 길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을 삼키는 것조차 잊었다. 그건 누군가의 그림자라기보다 형체가 뒤틀린 채로 늘어난 검은 자국 같았다. 마치 바닥 위를 물처럼 퍼지며 스며드는 어둠. 길이가 일정하지도 않았고 끝은 가느다랗게 갈라져 있어 살아 움직이는 촉수처럼 기어왔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상태로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문이 아니라 경계 같은 것을 통과한 느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내 뒤에서 속삭이던 여자 목소리는 갑자기 완전히 잠잠해졌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숨 죽인 사람처럼, 아니, 모습을 감춘 존재처럼. 그림자는 내 발치에서 약 1m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리고 마치 온몸을 비틀어 일어서는 것처럼 천천히 형태를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구부정하게 뒤틀린 선들이 겹쳐져 기둥처럼 세워지더니 그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어깨선 같은 구조가 드러났다. 하지만 정상적인 높이가 아니었다. 내 키보다 훨씬 높았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각도만으로도 눈꺼풀이 떨렸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전각 안 공기가 이미 너무 무거웠고 마치 어떤 압력에 눌려 움직임이 제한된 느낌이었다. 그림자는 마침내 완전히 일어선 형태가 되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그림자도 아니다. 빛에 따라 생긴 윤곽이 아니라 어둠 자체가 실체화된 것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그때 그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고개를 돌렸다고 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웠다. 윤곽이 일그러지며 방향을 바꾸더니 내 쪽을 정확히 향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숨이 창자 끝까지 내려앉는 느낌.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도 거대한 무언가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처럼 정신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 있던 여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내 등 바로 뒤, 옥깃에 닿는 숨결로. 그분은 절 원망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왜요? 제가 먼저 나갔으니까. 그 말은 퍼즐 조각처럼 정각 공기 위에 떨어졌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찰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두 존재는 같은 사건을 공유한 누군가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는 아직 떠나지 못한 그분. 다른 한 존재는 떠났지만 아직 사라지지 못한 그녀. 그림자가 발을 떼었다. 이번엔 분명히 발걸음 소리가 났다. 물컹한 바닥을 눌러 지치르는 듯한 소리. 쩍쩍. 내 귀에 울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압력 같은 느낌이었다. 그림자는 전각 안쪽 빛을 완전히 가리며 누군가의 형체로 뭉개진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래전 실제 사람이었던 형체를 억지로 복원하는 듯한 모습. 그 와중에도 뒤에서 그녀는 떨렸고 말을 잇는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처럼 들렸다. 그분은 절 찾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죽었는데 왜 그분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나무 문을 긁는 것처럼 차갑고 거친 소리가 전각 안에 퍼졌다. 여기. 그건 분명히 말이었다. 말투도 목소리도 억양도 없이 공기와 그림자를 비틀어 억지로 낸 소리 같은 발성. 나는 숨을 참았다. 그녀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림자는 고개를 더 숙여 내 바로 앞까지 몸을 낮추기 시작했다. 가까워질수록 주변 공기가 마치 얼어붙는 것처럼 굳었다. 온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눈앞이 얇게 떨리는 것처럼 흐려졌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내 얼굴 앞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내가 숨겼어? 가슴이 그대로 철판처럼 굳어버렸다. 이 질문은 내가 대답해도 위험하고 대답하지 않아도 위험했다. 뒤에서는 그녀가 아주 작은 소리로 울먹였다. 말하지 마요. 제발. 나는 손이 떨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과열되어 온몸을 두드렸다. 그런데 그 순간 전각 한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려왔다. 현실의 사람 발소리. 정확하고 힘있고 익숙한 패턴. 직원분. 거기 있어요. 인간의 목소리였다. 사찰 다른 직원 아저씨의 목소리. 그 순간 그림자가 갑자기 흩어졌다. 실체가 아니라 분노가 터지며 몸을 찢어버린 것처럼 사방으로 어둠이 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그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도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남아있는 건 바닥 위에 길게 번진 검은 얼룩. 그리고 그 얼룩 가운데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떨어져 증발한 듯 사라졌다. 아저씨가 다급히 문을 확 열며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전까지 전각을 뒤덮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모든 건 원래 상태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원한, 그리고 누군가의 두려움, 그 사이에 끼어버린 내 숨결까지. 아저씨가 내 어깨를 부르르 떨리는 걸 보고 말했다. 밖으로 나가요. 여기 분위기 이상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각 밖으로 걸어갔다. 그때 내 뒤에서 아주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바람인지 잔향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슬프면서도 안도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두 존재 중 하나는 여전히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걸. 아저씨와 함께 전각 밖으로 나왔지만 바깥 공기 역시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확실히 차갑고 바람은 거의 없었는데 내 피부는 뭔가가 스쳐 지나간 듯 계속 오싹하게 반응했다. 나는 마당 정중앙에서 잠시 멈춰 섰다. 몸이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았다.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고?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아니요. 잠시 좀 어지러워서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 오래된 정각은 가끔 이상하긴 해. 금년에만도 몇 번 봉사자들이 안쪽에서 환청 들었다고 난리였거든. 내가 다 일일이 확인하러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리고 덧붙였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낄 때, 그럴 때 더 심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뒷목이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비 오는 날, 안개 낀 아침, 누군가가 나를 찾는 여자, 그리고 그분. 한 존재는 내게 숨겨달라 했고 한 존재는 내게 네가 숨겼어? 라며 다가왔다. 단순히 귀신 하나가 아니라 무언가가 풀리지 않은 사이 오래 얽히고 뒤틀린 감정과 사건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때였다. 딱 전각 안쪽에서 갑자기 나무판을 치는 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한 번. 마치 누군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소리. 아저씨가 놀라 뒤돌았다. 뭐야?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 나는 즉시 팔을 뻗어 그를 붙잡았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아저씨는 웃기만 했다. 겁먹을 필요 없어. 나도 이 전각 수십 번 들락날락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전각 안에서 두 존재가 머물러 있었다는 걸. 그리고 분명히 그 둘 중 한 존재는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아저씨는 내 손을 살짝 떼어내고 전각 안으로 향했다. 나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있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전각 문 앞에 선 아저씨가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이,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안으로 한 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귓가에서 익숙한 그러면서도 다시 듣기 싫은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들려왔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대로 숨이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바로 내 옆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급히 속삭였다. 왜요?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러자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 안에 그분이 있어요. 순간 정각 안에서 쿡쿡 규칙적인 무언가가 바닥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 누구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나는 비명을 지르려다 간신히 참았다. 그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아저씨는 정각 안쪽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때 내 뒤에서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부르지 마요. 그분이 알아차려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도대체 왜 그분이 당신을 찾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말을 꺼내기 힘든 듯한 긴 정적 후에 그녀는 속삭였다. 먼저 떠나버린 걸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순간 전각 안에서 아저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뭐야? 이거.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전각 문 앞까지 뛰어갔을 때 안쪽의 기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짙게, 더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전각 중앙, 바닥이 검은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아까 내 앞에서 일어섰던 그 실루엣과 똑같은 기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아저씨. 하지만 그 아저씨의 발목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붙잡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다급히 몸을 빼내려 했지만 바닥 아래의 어둠이 마치 늪처럼 그의 발을 천천히 잡아 끌었다. 아저씨, 나와요! 나와요, 제발! 나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그녀가 희미하게 하지만 절박하게 속삭였다. 그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 절 찾으러 온 거니까. 당신도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을 숨길 수가 있는데? 내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압박이 몰려왔다. 그녀는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의식이 흐려지는 사람처럼. 저를 물 밖에. 연결된 대로 데려다줘요. 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바로 전기역 담장 너머로 흐르는 작은 계곡물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사찰 뒤편 계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흐르고 있었고 그 물줄기는 이 사찰을 중심으로 돌아 나가는 형태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잡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은 그분이 닿지 못해요. 저를 돌려보내줘요. 순간 전각 안의 기운이 폭발하듯 일그러졌다.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다. 으아! 발이! 발이!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전각 안쪽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검은 얼룩이 아저씨 발목을 완전히 감싸고 서서히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사람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림자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바닥을 딛지 않고 형체가 자라는 것처럼. 나는 당장 선택해야 했다. 아저씨를 끌어내려 달려들어 그분의 관심을 동시에 끌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계곡물로 향해 그녀를 보내버릴 것인지. 이 선택은 두 존재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내 선택에 따라 그림자의 분노가 향하는 대상도 달라질 테고 전각 안에서 그림자의 형체가 완전히 일어섰다. 두 개의 존재 중 더 강한 쪽, 더 깊이 얽혀있는 쪽.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거기. 그 순간 나는 뼛속까지 얼어붙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이제 나는 이 사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런데 그날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멀어지지 않고 내 바로 등 뒤에서 따라왔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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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짝 움직이면 같은 속도로 한 발짝.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등 뒤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온기가 느껴졌다. 사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느껴지는 그 미세한 체온 같은 공기 흐름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다. 숨을 멈추고 주변 소리를 하나씩 분리해 들으려고 머릿속을 비웠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사찰 뒤편에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내 바로 뒤에서 들리는 사람 숨소리. 아주 약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얇은 숨. 하지만 귀 가까이에서 누군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온도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뒷걸음질 치듯 입구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붙잡힌다는 느낌. 뒤에서 누군가 손목을 잡을 것만 같은 긴장. 그 순간 왼쪽 귓바퀴 바로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돌아왔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확 틀어 도망치듯 뛰었다. 평소라면 절대 뛰지 않는 구역이었지만 난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다. 뒤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다. 보는 순간, 그게 내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쯤 경비실의 불빛이 보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조차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발을 뒤에서 계속 당기고 있는 듯한 감각. 겨우 경비실 문을 밀어 열자 안에 있던 노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땀을? 하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아직도 그 속삭임을 재생하고 있었다. 왜 돌아왔어? 아저씨는 한참 나를 살피던 끝에 묵직한 한마디를 건넸다. 너 혹시 저 위에서 들은 거냐? 그 말투는 무슨 일이 있었니?가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는 듯한 확신에 가까운 느낌.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자 아저씨는 커피포트를 끄고 의자를 가져와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을 꺼냈다. 네가 일하는 그 뒤뜰, 거기 예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단순히 으스스한 장소 정도가 아니라는 말투였다. 아저씨는 내 표정을 읽고 마치 오랫동안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밤에 혼자 있으면 안 되지. 거기는 원래 누가 있어. 몸이 다시 굳었다. 누가 있다고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너머로 비치는 절의 뒤뜰을 힐끗 바라봤다. 눈빛만으로도 그가 그곳을 두려워하는 게 분명했다. 스님들도 다 알아.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9시 넘어서 뒤뜰엔 아무도 못 가게 해. 그런데 네가 거기서 일한다 해서 사실 좀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이대로는 절대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다.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분명히 인간의 숨결이 느껴졌는지. 아저씨, 거기 뭐가 있는데요? 아저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입술이 굳은 채로 말했다. 그 뒤뜰에는 예전에 목을 맨 사람이 있었어. 나는 즉시 온몸이 얼어붙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그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저씨가 잠시 말끝을 흐리며 내 얼굴을 보았다. 왜 다시 왔냐였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아까 들었던 속삭임이 정확히 같은 문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가슴이 서늘함으로 가득 찼고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졌다. 아저씨는 내 반응을 본 뒤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은 대체로 거기서 뭔가 본 사람한테만 들리는 말이야. 숨이 멎을 듯했다. 너 뭔가 본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나도 확신할 수 없었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존재는 느꼈다. 그러자 아저씨는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라. 그 목소리 처음 들린 날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처음 들은 사람들은 꼭 한 번 더 듣거든. 그 순간 경비실 문 뒤에서 아까와 똑같은 온도가 똑같은 숨결이 아주 천천히 내 목 뒤에 닿았다. 어디가? 목 뒤에 닿았던 그 낮고 축축한 숨결은 마치 찬 기운이 살갗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숨소리가 멎었고 심장이 잠시 뛰기를 잊은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도 눈을 크게 뜨며 문 쪽을 바라봤지만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허공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뭔가를 느꼈다. 눈빛이 단번에 굳었고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들었냐?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을 쳐다본 채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렇게 한번 붙으면 쉽게 안 떼어내진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다.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좌우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왜 저한테 붙은 거죠?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붙었다기보단 너를 기억한 거야. 뒤뜰에서 머무는 그 존재는 자기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유독 몇 명만 골라서 기억한다더라.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꼭 다시 한번 마주친대. 나는 땀이 이마에서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마주친다는 말이 머리에서 맴돌며 점점 더 무거워졌다. 경비 아저씨는 곧장 조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 문이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고는 불을 하나 더 켜더니 내 쪽으로 돌아와 낮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만남에서 도망쳐도 그 뒤로는 그 존재가 먼저 찾아온다더라. 그리고 대부분은 두 번째에서 끝이 난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끝이요? 아저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그 말의 결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불현듯 내 뒤에서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이상하게 얇고 날카로운 소리. 사람 손이 누르는 힘이라기엔 너무 가볍고 너무 빠른 움직임. 경비 아저씨가 숨을 멈추고 문고리를 바라봤다. 아까는 문 닫혀 있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고리 소리는 계속해서 규칙적인 박자로 움직였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동물은 절대 저런 방식으로 문고리를 흔들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저거 그냥 바람 같은 건 아니겠죠? 아저씨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바람이면 저렇게 안 해. 저건 누군가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고리가 갑자기 탁 하고 멈췄다. 그리고 정적.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울릴 정도의 정적. 그 문틈 아래로 손가락 2개가 미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마디가 지나치게 뚜렷하고 살 것은 색을 잃은 듯 창백했다. 그 손가락이 천천히 안쪽으로 구부러지며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사각. 매끄러운 바닥을 긁는 그 소리가 내 신경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경비 아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문 열리지 말라고. 눈 마주치면 끝이야. 나는 아저씨 옆에서 숨을 죽이며 문 아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손가락이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내 쪽을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바닥에 적히듯이 움직였다. 는자 아자 는자 득자 아자. 나는 얼어붙었다. 분명히 그 손가락은 내 이름을 긁어서 쓰고 있었다. 나를 알고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가락이 딱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속삭임이 문 바로 너머에서 들렸다. 이번엔 돌아가지 마. 순간 경비실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다. 발신자 미확인 번호 수신 메시지. 뒤돌아보지 말고 천천히 나와. 나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 짧은 순간조차도 공기에서 차가운 온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문 아래의 손가락은 여전히 내 이름 아래서 멈춘 채였다. 그리고 바깥에서 또박또박한 발소리가 하나씩 뒤로 물러났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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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다. 경비 아저씨는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저건 너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문 바로 오른편 경비실 창문 아래에서 낮고 축축한 숨결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내 귀 높이에서, 바로 유리창 너머에서. 너는 이미 한번 돌아왔어. 그리고 그 순간 창문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창문이 안쪽으로 미세하게 밀리며 끼 하고 긁히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문이 억지로 벌어질 때 나는 것처럼 천천히 의도적으로 무언가가 안으로 스며들 듯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순간적으로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닫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반응보다 먼저 그것이 창문 틈으로 미세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바람이 아니라 온기였다.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와 있을 때만 느껴지는 그 온도. 유리 바로 반대편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창문을 바라봤다. 그러나 기괴하게도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반사된 내 얼굴조차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누가 있는데 내가 볼 수 없도록 주변의 공기가 비틀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냄새는 있었다. 눅눅한 땅의 냄새, 비 온 뒤 축축하게 썩어가는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천에서 배어나오는 듯한 곰팡이 냄새. 그 냄새가 아주 천천히 창문 틈 사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손을 떨며 창문을 밀어 닫았지만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벌어졌고 그 틈 사이에서 숨결이 더 가까워졌다. 찰나의 순간 창문에 희미하게 입술 자국이 찍혔다. 투명한 유리 표면에 말라붙은 듯 희뿌연 자국. 마치 누군가 미세하게 입을 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입술 자국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응답해.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경비 아저씨는 창문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꺼져! 여기까지 내려오지 마. 그러자 그 입술 자국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천이 방긋 웃는 형태로 휘어졌다. 그 웃음은 기쁨도 친절도 아니었다. 그저 여기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기묘함만 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창문 밖에서 손가락 4개가 창문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졌다.
유리 표면을 긁으며 내려오는 소리가 귀를 자극했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손가락들은 유리의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어색하게 휘어진 손가락들, 관절이 반대로 꺾일 듯한 이상한 각도.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적혀가는 글씨. 나는 비명도 못 지른 채 그 글자를 또박또박 읽었다. 다시 와. 네 글자. 그리고 마지막 점 하나. 그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유리창 위에 손가락들이 툭 하고 아래로 떨어지듯 사라져버렸다. 경비 아저씨는 바로 창문을 쾅 닫아 잠갔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정도로 집요한 건 처음이야. 나는 여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나는 겁이 나서 화면도 보기 싫었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아 결국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발신자, 미확인 번호 메시지 내용 지하로 내려와. 위에 있으면 바로 붙잡힌다. 지하. 지금 있는 경비실 바로 아래 오래된 물품 창고. 평소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불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경비 아저씨는 메시지를 본 내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누가 보낸 거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넘겨 보여줬다. 아저씨는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 아래는 사람이 숨을 데가 없어.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비실 천장이 툭툭 하고 울렸다. 천장 바로 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까지 있었던 뒷뜰 방향에서. 그 소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천장 위에서 서서히 걸어오는 소리. 툭툭툭 천장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진동이 형광등을 떨리게 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점점 아주 느리게 우리 머리 위로 다가왔다. 경비 아저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며 말했다. 저건 너를 찾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맞춰 천장에서 딱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먼지들이 흩날리고 천장의 한 부분이 볼록하게 내려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무언가가 내려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지하로 가는 게 맞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지만 곧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에 그대로 있으면 여기 뚫고 내려온다. 그걸 직접 보는 순간 넌 못 돌아와. 지하라도 일단 피해야 돼. 천장에서 또 한 번 강하게 누르는 소리가 났다. 석고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경비 아저씨는 나를 붙잡고 경비실 뒷문 쪽으로 끌었다. 서둘러. 내려가자고. 나는 그를 따라 뒷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장 위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적. 숨도 쉬기 어려운 정적. 그리고 천장 바로 위에서 낮은 축축한 소리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지. 다음 순간 천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다.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아저씨가 나를 밀치듯 지하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 천장을 본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 부서진 틈 사이로 무언가의 손목과 팔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길고 마디가 부어있고 살갗은 완전히 젖어있는 것처럼 축축했다. 그리고 그 팔이 천천히 허공을 더듬더니 내 쪽을 향해 뻗어왔다. 나는 뒤늦게 몸을 돌려 지하 계단으로 뛰어들었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쳐도 다시 와야 해. 지하 문이 쾅 닫히고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잠가버린 뒤에야 우리 둘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하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지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금속이 부딪히는 울림이 좁고 축축한 계단 전체를 울렸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잠금 장치의 철컥 소리가 잠시 안도감을 줬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오래된 나무 판자로 덮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이 공간 전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진동했다. 경비 아저씨는 손전등을 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소리 최대한 죽여. 여긴 울림이 커서 위에 있는 것한테 바로 들릴 수 있어. 그는 말하면서도 손전등을 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나는 등을 굽히고 조심히 계단을 내려갔다. 공기가 점점 더 냄새로 눅눅해졌고 오래된 흙벽에서 스며나온 냄새가 목을 간지렸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숨이 아주 살짝 하얗게 퍼지는 게 보였다. 지하실은 난방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체온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온도였다. 바닥에 닿자마자 어둠은 더 깊어졌다. 손전등 없이라면 앞에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어둠. 지하실 한쪽에는 오래된 불상 조각들, 떨어져 나온 목재들, 뒤틀어진 철제 선반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끌리는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사각, 사각.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경비 아저씨는 내 팔을 잡아 끈 채 속삭였다. 저건 바람 소리가 아니다. 아직 안 내려온 거야. 위에 있을 때가 기회다. 나는 떨리는 숨으로 대답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아저씨는 지하실 오른편 코너를 가리켰다. 정면에서 보면 꽤 깊숙한 벽이 있지만 가까이 보면 좁은 틈이 있었다. 마치 벽이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벌어진 것처럼 틈이 어둡게 갈라져 있었다. 저 틈, 거기 숨는 거야. 거긴 안으로 깊게 꺾여 있어서 안에서 숨만 참고 있으면 찾기 어려워. 나는 그 틈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빈틈 같지만 무엇인가 깜빡 움직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검은 그림자가 잔 떨리는 것처럼.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니죠? 아저씨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붙어 떨렸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위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야. 나는 그 말에 희망보다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다. 위에 있는 것보다 나을 정도면 저 안은 도대체 어떤 공간이란 말인가. 그 순간 지하실 문 위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경비 아저씨와 나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쿵, 쿵. 그것은 계단 위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소리였다. 사람 발처럼 일정한 속도도 아니었고 짐승처럼 가벼운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무게가 있는 덩어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 한 계단씩 천천히 아주 느리게. 아저씨는 거의 기절할 듯한 얼굴로 나를 밀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 지금. 우리는 벽 틈으로 뛰어들듯 몸을 밀어 넣었다. 틈은 처음엔 좁아서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자 급격히 깊어졌다. 마치 자연동굴 같기도 하고 오래된 건물의 구조물 사이가 벌어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안쪽 공간에 들어간 다음 나는 그곳이 단순한 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한번 꺾이는 듯 좁아졌다가 그 뒤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었다. 경비 아저씨도 그걸 본 듯했다. 여기 이렇게 깊었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는 점점 지하실 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쿵, 쿵. 경비실 위에서 천장을 뚫을 듯하던 존재는 이제 계단 몇 칸을 남겨두지 않은 듯했다. 나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저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그 말이 맞는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 소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틈 안은 절대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아저씨도 그걸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이 아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우리는 경사 아래로 조심히 몸을 움직였다. 낙엽처럼 부서진 잡동산이 오래된 나무 조각들이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바스러지는 소리에 반응하듯이 뒤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바로 우리가 들어온 틈 너머에서. 찾았다. 나는 숨이 멎었다. 경비 아저씨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존재는 아직 틈 안까지 들어오진 않은 듯했다. 하지만 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틈 바로 앞,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또 다른 소리. 철컥, 철컥. 지하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오던 것과 바로 틈 앞에서 속삭이는 것, 둘 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더 내려가자. 둘이 동시에 온다. 나는 손전등을 더 아래로 비췄다. 그러자 멀리서 깊은 곳에서 어둠 속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래된 천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소리, 물먹은 나무가 스스로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낮은 숨결이 들렸다. 그건 위에서 내려오는 존재도 틈 밖에서 속삭이는 존재도 아닌 지하 더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무엇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피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되는 곳으로 내려가려 한다는 듯. 경비 아저씨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 숨을 삼켰다. 저 아래 뭔가가 우리를 피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위쪽에서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계단을 내달리는 소리. 이제는 느리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누군가 전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아저씨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뛰어! 지금! 나는 손전등을 움켜쥐고 아직 형태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계단을 뛰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빠르게 절박하게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울리는 속삭임이 하나로 합쳐졌다. 돌아와. 나는 숨이 터질 듯한 채로 발을 내딛었다. 지하 경사 끝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한층 더 차갑고 눅눅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에 닿자 오래된 물품과 먼지가 뒤엉켜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은데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다. 경비 아저씨가 내 팔을 꽉 잡고 속삭였다. 여기서 멈추지 마. 저 위와 틈 앞. 두 존재가 동시에 우리를 노리고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은 저 끝, 더 아래야.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좁은 통로를 따라 더 깊숙이 내려갔다. 발밑은 진흙과 오래된 종이 조각으로 덮여 있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위와 틈 밖의 존재에게 들릴까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뒤에서 불규칙한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적.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우리 뒤쪽에서 들렸다. 여기 있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손전등을 뒤로 돌리고 싶었지만 바로 뒤를 보면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손과 발을 붙들었다. 경비 아저씨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내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단단히 버티듯 앞으로 나아갔다.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하 공간은 좁아졌다. 천장은 낮아지고 벽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발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다. 바닥에 남은 흔적 없는 발자국. 그러나 느껴지는 압박감과 냄새는 확실히 생명체의 그것이었다. 나는 간신히 말문을 열었다. 아저씨, 저 아래 정말 괜찮은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확신은 못해. 하지만 위와 틈 앞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야. 우리는 몸을 숙인 채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 미세하게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좁은 틈 사이로 숨결이 흘러나왔다. 차갑고 축축하며 동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다니는 존재의 기운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속삭였다. 들었지? 그 소리. 저건 우리를 위협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조금 전 우리를 쫓던 존재는 단순히 공포를 주려는 거야. 하지만 저 아래 있는 건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래에서 뭔가가 우리의 발걸음을, 숨결을, 심지어 두려움의 정도까지 느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닥 아래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울렸다. 나지막하지만 진동이 되어 폐소까지 스며드는 소리. 경비 아저씨도 놀란 듯 숨을 삼켰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그 소리는 흔들림으로 우리 위치를 파악하려는 거야. 나는 몸을 더 낮추고 숨을 죽이며 앞으로 기었다. 벽에 손을 짚자 습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벽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있어. 그 소리는 우리가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조금씩 뒤따라오며 간헐적으로 울렸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 공포를 읽듯이 속삭이는 듯했다. 경비 아저씨가 내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한 번만 더 내려가면 돼. 거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좁고 긴 경사 아래로 기어내려갔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움푹 패인 공간에 도착했다. 이곳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은 조금 높아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지만 외부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안전한 틈새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몸을 가누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떨렸다.
그 순간 지하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서서히 지하 전체가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경비 아저씨가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번엔 한 번 피했어.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저 존재는 한 번 만난 사람을 절대 잊지 않거든. 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이 의미하는 공포를 이해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그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절대 혼자 뒤뜰로 나가지 않았다. 지하 틈 안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이 벽과 바닥에 닿자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훅 올라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숨을 죽인 채 나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주변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저씨, 저 위랑 틈박, 둘 다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여기선 우리가 숨을 수 있어. 단 움직임과 소리를 최소화해야 해. 나는 몸을 더 낮추고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발 밑에 먼지가 사각거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내 귀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꼈다. 그 소리가 위에 있는 존재에게 닿을까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틈 바로 위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있네. 목소리는 낮고 끈적거렸으며 우리가 숨을 죽이고 있음에도 그 존재가 위치를 알고 있는 듯했다. 경비 아저씨가 속삭였다. 그 소리 우리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어.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힘을 다해 좁은 경사 아래로 기어 내려갔다. 천장은 낮았지만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움푹 패인 공간이 나타났다. 여기라면 위와 틈 앞의 존재가 우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몸을 가누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끝은 얼얼하게 떨렸다. 바로 그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이 점점 멀어졌다. 공포가 서서히 희미해지며 지하 전체가 정적 속으로 잠겼다. 경비 아저씨가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번엔 피했어.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저 존재는 한 번 만난 사람을 절대 잊지 않거든. 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혼자 뒤뜰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종로구의 한 사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존재는 살아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존재.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늘 함께 있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를 절대로 잊지 못했다. 사찰 안팎의 공기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뒤편의 어둠 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매번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그날 지하 틈 속에서 느꼈던 숨결과 속삭임, 그리고 손끝으로 전해진 공포를 떠올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해야 했다. 그 존재는 언제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매번 뒤뜰을 지나칠 때마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소리를 죽이며 그 존재와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